안성환의 시사야.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세종시대 조선 전기 금속 활자와 과학기구 부품을 전시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조선 전기 과학유물 발명을 주도한 세종의 아주 특별한 용인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인사동 유물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공평동 출토 유물이라고 했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출토된 곳이 공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라는 명칭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공평동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는 인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 이름도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회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공평동에서 출토된 유물하고 네. 세종의 특별한 용인술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6월부터 이제 인사동 유물 가지고 이리저리 이제 기사를 준비하면서 네. 뭔가 하여튼 좀 뒤통수를 데 맞은 기분으로 읽은 실록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1437년 4월 15일자 세종실록인데 네. 무슨 기사냐면 세종이 명을 받은 당시 승지 김돈이 천문기구인 일성정시의 발명 내력과 원리를 쓴 기록입니다. 일성정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낮에는 해, 밤에는 별자리 운행으로 그 시각을 측정하는 천문기계인데요. 네. 근데 이 김돈이 세종의 명을 받아 옮긴 일성정시의 원리가 이 제 깜냥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설명이었거든요. 얼마나 고차원적이길래 그렇게 한번 말씀하셔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데 네. 엄청나게 자세한 글이에요. 제 능력 밖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천문학에 통달했으면 저런 해설을 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승지 김돈의 능력에 이제 찬사를 보내면서 읽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글 중간에 반전의 내용을 읽고 제가 무릎을 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김돈이 쓴 건데요. 일성정시의 제작 원리를 주상께서 직접 지어서 나에게 주면서 과인의 글을 토대로 해서 경이 다듬고 보태라라고 하셨다. 하지만 임금이 직접 설명한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도 쉽고 상세해서 내가 단 한자도 고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글 머리와 끝만 살짝 보태서 그대로 지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세종께서 다 이거 이렇게 고차원적인 과학에 거의 통달했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뭐 36분의 뭐 365분의 1이고 1도가 어떻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다 설명을 파악하고 했거든요.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세종께서 해시계와 별시계를 결합한 어떤 일성정시의 제작 및 작동 원리를 꿰뚫고 계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세종이 그 김돈에게 써준 설명서를 정말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냥 실었다라고 김돈이 혀를 내둘렀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세종이 공부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천문학에도 능통했다? 그렇죠. 좀 그 사람을 잘 썼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오히려 세종이 더 천문학의 그 과학적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 자타가 공인한 천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세종실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자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임금은 늘 난 말이야 책을 본 뒤에는 잊어버리는 적이 없었어라고 했다. 그 총명함과 학문 좋아하심은 천성이었다. 책뿐이 아니고 수많은 신하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가계도까지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다. 한 번 신하의 얼굴을 보면 여러 해가 지났다고 해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그런 실록 내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용비어천가입니까? 아니면 진짜 그랬던 겁니까? 그 아무리 용비어천가 이라게도 그 실력을 짓는 기자가 그렇게 막 보태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뭐 천재임금의 애교 넘치는 자뻑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줄 수 있는데 괜한 말이 아니라 이분은 책을 뭐 100번, 200번은 기본이고 뭐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1100번 읽은 책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세종실록을 뭐라 그랬냐면 주상께서는 수라를 들 때도 반드시 책을 펼쳐서 좌우에 놓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책에 대한 자부심도 본인이 대단했어요. 뭐냐면 내가 궁중에 있을 때 한가롭게 앉아 있을 때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거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야, 참 이런 그 분들 저도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한번 기억하면 뭐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세종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게으른 천재는 아니었다는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하는 생각도 드는 게 이렇게 그 천재인데도 노력하는 그 임금을 모시는 신하들이 또 얼마나 피곤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아닌 게 아니라 하여튼 신하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고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호흡백발이 될 때까지 부려먹었다라는 건데 비근한 예로 임금이 주야장천 뭐 근정전에 앉아 있으니까 원로 대신들까지 퇴근 후에도 집에 가서도 관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관복을 못 벗어요? 뭐 이렇게 언제, 하다가 생각나면은 빨리 그렇죠. 들어와라 이렇게 언제 한 부를지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늘 갈 준비를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세종이 1427년 1월에 황희를 좌정승에 그리고 맹사성을 우정승에 발탁하는 인사쇄신을 단행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직접 통치를 이제 제대로 한번 펼쳐보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맹사성 황희 투톱이 1435년에 맹사성이 76살의 나이에 은퇴할 때까지도 8년간이나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황희정승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어요? 황희정승은 더 늦었죠. 그 1449년까지 무려 18년간이나 재상으로 세종을 보필하다가 무려 87살의 나이로 은퇴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종은 은퇴한 맹사성 황희 두 분을 그냥 절대 두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국사를 처리할 때 늘 자문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맹사성 황희 두 분은 약속이 난 듯이 은퇴한 지 3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돌아가실 때 연세가 맹사성은 79살 그리고 황희는 무려 90살이었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뭐 청와대 근무하고 이렇게 하면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좀 몇 년 하다 보면 몸이 피폐해지고 뭐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그만둬야 합니다. 이렇게 사퇴의병 같은 거 밝히잖아요. 근데 두 분 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로 하면 세종과 같은 천재임금하고 이렇게 정사를 펼쳐서 그런지 뭔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세종도 행운이죠. 이런 분들이 또 뭐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세종시대 황금기가 이런 황희 맹사성 투톱 체제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왜 용인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알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번 쓴 정승, 훌륭한 정승들을 끝까지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신하의 재능을 철저하게 이렇게 뽑아낸 예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 그 어떤 분이냐 세종의 즉위 초기에 세종의 부름을 받은 무관 출신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천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천 잘 모르실 거예요. 뭐 많은 분들은. 근데 세종이 1420년에 이천이라는 분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님 때인 태종 때 주조한 활자가 있는데요. 그게 개미자, 정해자거든요.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활자의 글자 모양이 고르지 않으니까 당신이 한번 새롭게 만들어봐라라고 특명을 내리거든요. 태종 시대에 만든 활자에 무슨 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당시 금속 활자는 모래 주형 즉 주물사에 따라서 주조를 했기 때문에 주조한 활자가 네모반듯하지도 않았고 모래 알갱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주조 상태가 고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힘들게 활자를 주조했어도 조판 인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조판한 활자들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인쇄를 해야 되는데 밀리잖아요. 자꾸 인쇄할 때 보면 도장 인쇄하면 밀리고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태종 때 온갖 시행착오 끝에 개미자와 정해자를 주조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천한테 그러면 당신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천도 이게 또 어려움을 잘 알고 있거든요. 활자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조판 인쇄를 어떻게 하는 것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는데 세종이 당신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라고 강요를 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세종이 명을 받잡은 이천이 온갖 방법을 다 취해가지고 새로운 활자를 주조하는데 그것이 1420년에 경자년에 주조했다고 해서 경자자라는 이름이 붙은 활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자자의 개발로 해서 하루에 한 20여 장 정도 인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20장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주의자잖아요. 세종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활자 모양도 그렇고 조판 인쇄 때 어떤 그런 안정도도 좀 부족해서 14년이 지났는데 1434년에 다시 뭐 이천을 소환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천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59살이었는데 지금의 환갑이면 뭐 청춘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조선시대 같으면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뭔가 편히 지낼 나이였지 않습니까? 네. 오, 지금 근데 맹사성 황희 같은 분들은 7순 8순이 넘도록 기용했는데 이천은 어림도 없었다고. 어림도 없는 세종이 누굽니까? 7순 8순이 넘은 맹사성 황희 같은 분도 부려먹었는데 환갑도 아닌 주제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14년 만에 다시 세종의 명을 받은 이천이 각가지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끝내 성과를 이뤄내는데 경자재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조판 인쇄 때 글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게 조판은 활자의 빈 곳을 대나무로 잘 끼워가지고 고정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인쇄를 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갑인년 즉 1434년에 개발한 활자라고 해서 갑인자라는 이름이 붙였죠. 지난번에 갑인자가 활자 네. 백미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갑인자로 찍어낸 책은 이 글자 획에 이렇게 필력의 약동이 잘 나타난다. 그리고 글자 사이가 여유 있게 떨어져 있다. 판면이 커서 늠름하다. 그래서 이 갑인자는 갑인자로 찍어낸 책이 활자원의 백미로 이제 일컬어지는데요. 이 갑인자 개발로 해서 하루에 42장 정도로 인쇄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때 개발된 갑인자 일부가 이번에 인사동에서 출토가 된 거죠. 지금 뭐 그러니까 인사동에서 출토된 그 활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세종이 이천이라는 분이 그래서 분을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인재로 등용해서 쓴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 이천이야말로 세종에 의해서 그 능력이 탈탈 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세종이 금속활자의 개발에만 이천을 활용한 게 아니고요. 네. 장영실과 함께 혼천이 간이를 비롯한 일성 정시의 시계를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앙부일구 등의 어떤 기기도 실무 제작하고 또 당대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평가되는 간이대를 건축한 사람도 이천이고 대마도를 정벌할 때도 사용한 쾌속선이 있는데 그것도 이천이 제작을 했고 조선식 대형 포인 조립식 총통 왕구를 또 독창적으로 만들게 한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그 주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활용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참 대단하네요. 정말. 세종도 대단하지만 지금 이천이라는 분의 능력도 참 엄청난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과학자로 봐갖고는 장영실보다 오히려 더 능가하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세종이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바로 천문 관측인데 하늘의 별자리 변화를 제대로 관측하는 것이야말로 뭐 늘 얘기지만 하늘과 백성을 합성시키는 그 지도자의 능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세종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1420년에 관상감을 설치해서 첨성대를 세우고 전문가들을 대거 선발하는데 심지어 은퇴 후에 고향인 장흥의 낙향에 있던 전 관상감 윤사흥에게 역마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것 타고 당장 입궁하라라는 특명까지 내리게 됩니다. 요즘식으로 따지면은 관용차 보낸 거잖아요. 빨리 이것 타고 빨리 들어와. 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발탁을 해놓고 그런 천문 관리들을 경기도 화성이나 광주나 부평이나 인천 등의 수령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서울 부근에 있어야 천재지변이 뜻밖의 일어나면 재빨리 상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요. 승정원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왜 저 미천한 무리들을 큰 고을 네 곳의 수령으로 발탁하냐. 말도 안 된다. 빨리 명을 도로 거두시라라고 상서문을 연일 올리는데 세종이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밤잠을 자지 않고 천문을 관측해서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있는 천문가들하고 너희들처럼 편히 앉아서 호의호식하는 자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일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청취자 6986님께서요. 세종대왕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네. 역사의 흔적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기한 히스토리 텔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K122122647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재미나요. 11시 때 코너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세종 임금의 말을 보면 막 불만스럽게 왜 저들만 저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도 그만큼 똑똑하든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사이다 발언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지라면 신분은 어떻듯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관노 출신의 또 과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장영실이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 관노 출신인데 뭐 세종은 개의치 않았죠. 그래서 이 세종이 장영실 관상감으로 불러가지고 천문기구를 연구하도록 했는데 이때 이제 장영실이 세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용제총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의 지혜를 받던 장영실의 기묘한 솜씨는 임금의 뜻과 정확히 일치해서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고 전하거든요. 근데 관노 출신이면 글을 배울 기회도 마땅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세종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게 참 눈에 드는 것도 신기하고 그런 분을 발탁했다는 것도 신기한 건데 세종이 한술 더 뜨죠. 뭐라 그러냐면 장영실한테 중국에 들어가서 각종 천문기구의 모양을 모두 눈으로 익혀와서 빨리 모방해서 만들라라고 지시를 해버리거든요.
국비 유학을 중국으로 보낸 거네요. 그렇죠. 예, 비밀 유학이죠. 음. 예, 유학 비용도 두둑히 줬다고 하는데요. 예. 이 장영실뿐만 아니라 몇 명이 갔는데 역시 이제 천재군주 세종의 기대에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장영실 등이 그래서 눈대중으로 외우고 그려온 중국의 흠경각과 보루각의 도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1년 만에 조선에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네. 국정원 비밀 요원을 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천문이라는 거는 원래 황제국의 전유물이라고 네,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국인 조선에 알려줄 수 없으니까 가서 몰래 배운 거고 그래서 이제 세종이 그 장영실 등이 눈썰미로 배운 실력으로 해서 자격루를 만들고 제작을 하니까 원나라 자격루보다 훨씬 정교한 물시계를 네가 만들었구나. 정말 기이하구나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 임금의 그 신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영실뿐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많아요. 그 세종시대의 예약을 정비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박연이 그런데요. 맹사성과 함께 세웠다는 건데 맹사성은 또 피리를 잘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두 분이 예약을 정비했다 그러는데 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조선의 예약과 악기 이런 것들은 박연만이 정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제총화를 보면 당대 사람들은 박연과 장영실 등은 모두 세종의 훌륭한 제작을 위해서 시대에 부응해서 태어난 인물들이다. 타고난 인물들이다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예. 영화가 천문이라고 있죠. 예. 그 세종하고 이제 장영실의 그 한석규 맞아요. 예. 그 영화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기 그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소개해 주신 이런 분들 말고 세종시대에 활약한 인재들이 더 있죠.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역법인 칠정산 이거는 그 중국의 하늘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역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선하고는 안 맞잖아요. 예. 중국의 하늘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걸 조선의 하늘에 맞는 역법을 만든 칠정산 그것을 편찬한 이순지와 김담 그리고 간이대 보루각 조성의 공이 큰 아까 얘기했던 승지 김돈 네. 이분 그다음에 농사직서를 편찬한 정초 이런 분들 정말 손꼽을 수가 없고요. 정초와 함께 또 각종 천문 이기 설계 관여한 정인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이 거론한 인물들을 보면 정인지 같은 그런 상당수 인물은 순수 과학자라기보다는 문관 혹은 무관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문관, 무관 가리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다 썼다. 그리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종의 맏아들인 문종 있잖아요. 예. 이 문종이 세자 시절에 그 치구기를 제작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 시대에 치구기가 발명됐다고 하는데 네. 그 치구기를 제작한 사람은 바로 세자인 문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자인 문종이 가뭄을 근심해서 비가 오면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쟀다. 그리고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했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자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인 세조 이 진양대군 시절인데 수양대군 전에 진양대군이었거든요. 네. 진양대군 시절에 갑인자 중에서도 큰 대자 갑인자를 썼습니다. 직접. 그래서 세조의 글씨를 새긴 대자 갑인자를 주저한 분이 이 세조다. 세조의 글씨를 새긴 거죠. 그런 그 수양대군 시절, 진양대군 시절에 주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붓글씨처럼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떠가지고 그렇죠. 우리 나무 목판은 파야 되는 거니까 그건 말고 이제 주형을 만들었다, 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세종시대 사람들은 다 천재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조의 자녀들은 물론이거니와 문무신의 관료들 그리고 관노비까지 임금을 닮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문과와 이과의 두루 능통한 문이과 융합형 천재들이 넘쳐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이 의기투합한 결과 이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속활자 그리고 당대 최고의 천문과학기구 이런 것들을 발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재임금, 천재전치가, 천재관리, 천재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세종시대가 한번 또 재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청취자 7922님께서요. 그렇게나 책을 좋아하고 대단한 분이셨으니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글 배우게 하셨나 보네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요즘은 인재가 많은데 안 쓰는 건지 인재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